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5분까지 계셨는데 두 분, 빠르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라이브를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향 안정화, 속으로는 건설 경기 부양, 규제 해제한다면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도 괜찮습니다. 자, 250만 개 지어야 해. 예. 공급을 통한, 영상이 너무,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꽂혀 있다.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이 맞다고 대구에서 확인시켜줬다. 공급을 더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안정되어 버렸다. 그래도 이미 꽂혀 있어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이미 꽂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상고기님, 이호수님, 응답님, 반갑습니다. 네. 이미 공급 넘치는데, 궁극적으로,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서울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 주변 도시들, 경기도, 인천, 생각보다 공급이 엄청났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만 개? 그렇게 지금 입주하고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궁극적으로 더 지어서 더 비싸게 팔려면 주위 가격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규제를 좀 해제한다든지, 좀 뭔가 군부를 떼줘야지 효과가 있겠죠. 지금 시장이 식어가고 있는데, 서울도 미분양이 나온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 250만 개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될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런 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를 해제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하면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부산도 해제해달라고 해요. 부산도 정량 요건 다 충족되어 있어요. 인근에 인근 지역 경산이라든지 모든 지역 다 요건은 갖춰져 있어요. 자, 이거 한국 부동산 원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2021년 6월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그러면 한 98 정도? 97? 97이나 90,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한 3%에서 4%. 한 33주간 하락.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하락 3에서 5%.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100을 기준으로 다시 요거 좀 세팅을 해봤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를 보면은 5월달이 118밖에 안 돼요. 그럼 18% 올랐느냐? 우리 시장에서 좀 체감하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뉴스에서 간혹 정부에서 발표할 때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 우리 여기를 얼마를 곱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랑 비슷할까? 곱하기 4도 해보고 제가 곱하기 5도 해봤어요. 근데 곱하기 4, 5를 하기에 앞서서 대구의 상승률과 이 위쪽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인천, 인천은 정말 넘사벽으로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도 규제 지역 해제해달라고 앓는 소리를 해요. 네. 울산은 상대적으로 긴장기 때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자, 그래서 제가 그 지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봤어요. 곱하기 4를 했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워버리고 다시 곱하기 5를 해봤어요. 주간 실거래 지수 매주, 언젠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경에 한국 부동산원에 발표되는 그 자료에, 곱하기 5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비슷해요. 대구 지역 보면은 21년 10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읽어드릴게요. 21년 10월에 보면은 요 지수가 206으로 나와요. 206. 2015년 1월이 100이었다면 2015년 대비 2020년 가을 혹은 21년 가을, 21년 가을이네요. 21년 가을까지 한 6년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다. 보통 그 정도로 체감하시나요? 그러다가 최근 떨어졌는 게 190일까지 떨어졌어요. 190일까지. 요 제가 곱하기 5를 한 숫자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숫자 차이를 보니까, 두 개 숫자를 빼보니까 15가 나와요. 지금 고점 대비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 체감할 때 대구 아파트 가격 간혹 뭐 20%, 30% 떨어진 가격도 보시지만 한 15% 정도는 떨어졌다고 아마 체감하시지 싶어요. 당장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30%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상승하는 수치에는 지수에다가 5를 곱해보고요. 하락하는 지수에 10을 곱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가격 작년 11월 고점 206 그리고 지금 22년 5월달 기준 자료 176 요 두 개를 딱 빼보니까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야, 이거 하면 대충 초 금매로 지금 간혹 가다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3%, 4% 정도 떨어졌을 때, 여기 제가 곱하기 10을 했는 걸 보니까, 대략 한 3% 정도 하락했을 때 이 정도 체감이에요. 만약 여기서 뭐 3% 더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체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015년을 기준점으로 잡았느냐? 요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의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가격이 지수가 아마 10%, 한 15% 정말 빠진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완전 예전 가격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비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한 아파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대 아이파크 2차 84C형, 84제곱미터 C형 분양가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2.5억 정도 됩니다. 현대 아이파크 2차가 2.5억 정도 됩니다. 자, 2.5억 정도 되었던 것이 여기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최근 5년 자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좀 그 이전 자료가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2016년 6월에 입주했나요? 예, 네, 2016년 6월에 이때 이제 입주를 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입주했는 아파트의 가격이 한 2.5억 정도. 물론 그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가격은 더 올랐었겠죠. 2.5억 가격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한 5억 정도 된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장 하단 부분 가격. 물론 여기 가격 많이 빠졌을 때는 뭐 4.65억인가? 뭐 그 정도 거래된 것들도 있었어요. 근래 좀 약간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 네이버 매물 호가 때 여기 나오잖아요. 요게 그전에는 콧대가 많이 높았어요. 상당히 위쪽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 위아래로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우개. 그래도 한 2배 정도 올랐다. 요런 느낌이 들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 근래에 많이 떨어져서 오늘 신고되었던 거 6.65억도 있죠. 요 호가대가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혹시라도 조정대 의상지역이 해제된다면 아마 이 길이의 이 초록색 공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초록색 영역의 거의 절반은 사라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뭐 실거주를 위해서 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 혹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생각보다 가격 너무 높다. 가격 많이 조정받고 해제된다고 해서 살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높다. 이게 가격이 다시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매와 전세의 갭이 상당히 벌어집니다. 지금 한 8억 정도 하는 아파트, 요거 전세가 한 4.5억 되나요? 4.5 아마 근근히 지키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한 10억으로 다시 껑충 뛰어버린다면 이 매매와 전세가의 이 갭이 너무 커서 섣불리 이 투자 목적으로 더 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작아지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오늘자 자료예요. 오늘자 자료를 보시고 제가 요거 전달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잖아요. 거래 신고 일수가 이틀 남았어요. 안혜지영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토요일날 방송을 못하게 될까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일 브리핑 자료만 올리고 방송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김에 자료도 한번 정리해 볼 겸 지금 한창 조정지역 해제되는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5월의 거래량이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 부분을 몇 번을 언급드리잖아요. 이틀 거래 신고 남았으면 하루에 한 건씩만 돼도 신고가 추가로 돼도 거의 동률을 이루거든요. 근데 오늘 6건 신고되었어요. 분명히 내일 뭐 3건 되건 2건 되건 남은 일수 동안 하면 분명히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어요. 근데 이게 5월의 거래량이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것은 제가 주간 브리핑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대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지역들이 4월의 거래량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거래가 꺾이고 있었거든요. 야, 신기하다. 왜 대구만 이게 상승률, 저는 이게 상승률이 그간 거래량 상승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타 광역시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대구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나는구나. 요렇게 추측을 해봤었는데요. 그 제가 또 예전 자료를 또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월 31일자 자료예요. 5월 31일자 자료를 조사해서 보다 보니까 중앙시티라이프 48건, 중앙시티라이프 아마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성내 이동 지금 행정구역, 행정명칭 뭐 이런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성내 이동인데 상서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대량으로 중앙시티라이프, 아마 이거 아파트도 아닌 것이 뭐 오피스텔도 아닌 것이 막 어쨌든 아파트로 분류되던 요것이 거래 건수가 48건이 있었어요. 48건. 그 48건의 거래 다시 돌이켜보자면 결국 이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에서 48건이 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김영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48건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5월의 거래가 4월의 거래를 뛰어넘는 달로, 이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렇게 48건 거래된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수에서는 48건을 빼고 생각해보면은, 야, 5월의 대구 거래도 꺾인 게 맞다. 그리고 6월의 거래가 얼마나 더 꺾여 나가는지, 네, 6월의 거래가 얼마나 더 꺾여 나가는지 제가 표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보는 거래량, 제가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요쪽에, 가운데 부분. 지금 표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가운데 영역을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신고 건수를 세워서 오늘 하루는 42건 거래되었네요. 39건 6월 10일 최근에 6월 21일 61건 거래되었네요. 이거 이틀치 신고된 거예요. 그럼 하루에 30건씩 신고된 거예요. 그 다음날 6월 22일 30건 신고되었네요. 6월 23일 32건, 24일 22건, 근래들어서 거래량이 너무 일별 거래량이 너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6월의 거래량은 5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을 거예요. 요렇게 추측하는 것이 대략 여기, 조금 확장된 거, 네. 조금 확대된 거, 여기 4월달 신고, 가운데 5월달, 제일 오른쪽 6월달인데요. 4월달 매일 신고되는 집계 건수를 다 합쳐보니까 945건이 나왔어요. 요 거래량이 대략 그 다음 달, 5월달의 거래량 1020건, 뭐 숫자 차이는 한 100건 정도 나지만 요거랑 비슷하다고 본다면요. 5월의 거래량 현재 매일 신고되는 건수를 더해보면 1053건이에요. 아마 요것이 오른쪽으로 이월되어 가면은, 지금, 여기 5월달 거래 마무리 되었을 때는 뭐 대략 한 30건 요렇게 된다고 봐진다면요. 또 한 칸 더 옮겨가 본다면 6월의 거래량이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거래량이 내일하고 모레 하루에 또 한 30건씩 더 신고된다고 보면은 거의 800건을 넘기가 힘들 것이다. 6월의 거래가 800건을 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왜? 일평균 거래량도 제일 표시를 나타내놨는데요. 4월의 거래량은 945건을 날수 30일로 나눠보니까 31건 정도 거래가 되고요. 5월은 일평균 34건 정도 거래가 되었고 6월은 거래 신고되고 있는 양이 일평균 25.5건 정도. 확실히 30건을 일평균 30건을 넘어갈 때와 지금 25건밖에 안 될 때 이 거래량의 결말의 차이는 제법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월의 거래량 상당히 적을 수 있다. 그 예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년의 거래량 6월에 이 거래가 많아져요. 왜? 집주인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주인들 여기에서 세금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 물건 뭐 팔고 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6월 1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6월의 거래량 예년의 거래량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항상 5월달보다 6월달 거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거래량이 이게 진짜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뭐 다주택자들 팔려고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금 깎아주니까 야 그냥 버티는 게 더 낫겠네. 실제로 혜택 많습니다. 실제로 혜택도 많아요. 세금 깎아주는 분. 근데 두 개를 들고 있어 보니까 한 채만 하락을 해도 이게 뼈 아프게 느껴지는데 두 채가 동시에 하락하니까 이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혹시라도 한 채는 내가 온전히 내 돈으로 가지고 있었고 B는 A의 집은 온전한 대출 없는 내 집이고 B는 갭 투자를 해서 내 보유 자본이 적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은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는 부분.
야, 그동안 내 A라는 집 한 채 가지고 집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B까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야, 생각보다 이거, 세금은 뭐 좀 깎이지만, 집값이 깎이는 게 너무 크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6월의 거래량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서, 자, 그 다음,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관련돼서, 요 부분, 혹시라도 제 시청자분 중에서,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많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유주택자가 한 56%, 무주택자가 지난번 설문조사 했을 때 한 44%, 요 정도로 유주택자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제가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요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유주택자인데 혹시라도 한 채를 더 구매하려고 한다. 사실 한 채 더 구매한다고 해서 뭐 종부세라든지 뭐 부부 공동명의로 일부 돌리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재산세라든지 이렇게 많이 부과되진 않아요. 네, 사수한인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재산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한 5억짜리 두 채를 각각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사실 뭐 세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한 채를 더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그 매매가와 전세가 갭도 한번 살짝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세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는 작년 말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1,300건 정도, 6월 말이 되면. 근데 지금 물량으로 봐서 지금 8,600건인가요? 8,600건, 8,500건 정도 되는 지금 전세 물량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개의 갭 차이는 한 2,000건 정도 나요. 거의 2,000건. 2,000건에서 갭이 좀 더 벌어진다 치더라도 연말이 되면 최소한 10,000건은 될 것이다. 10,000건은 될 것이다. 제가 2023년 시뮬레이션,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6월 28일 현재 8,554건. 네, 요 두 개의 갭 차이가 한 2,000건. 2,000건 정도 차이 유지하고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 연말이 되면은 그래도 10,000건은 넘어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야, 그래도 매매가 전세가 지금 뭐 갭 차이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살려고 알아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3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2억 정도 들고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요 상태로만 유지돼도 좀 나은데, 근데 전세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금리만 오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만큼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물량 플러스 금리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말이 되었을 때 10,000건. 근데 제가 요 자료는 가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2022년, 2023년까지 같이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연말이 되었을 때, 한 건이 될 것이다. 갭 차이가 조금씩 있다 치더라도, 한 4,000건, 5,000건 차이가 벌어지더라도, 2023년 말이 되면, 이때 제가 금리를 거의 정점으로 보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요 차이가 점점 제가 예상했던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벌어지더라도, 최소한 2만 건의 전세 매물은 시장에 나와 있을 거다. 시장에 2만 개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야, 이거 정말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섣불리 투자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세 물량으로 봤을 때. 그 외지에서 대구에 빈집털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막 분위기를 잡고 있고 막 이렇던데요. 자,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거 하면 최소한 이 갭 차이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갭 차이를 보고 1억, 2억 내지를 만한 지금 대출 상황인가? 선진입도 좋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확인하자. 거래량 늘어나는 거 몇 달간, 저는 몇 달간 이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 석 달 정도는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좀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잘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당장 7월달이 되면 DSR 요거 3단계 DSR 3단계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분할 상한이에요. 자, 내가 아파트 5억짜리 이게 5억짜리가 그냥 5억짜리가 아니고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전세가는 3억이에요. 내 돈 2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2억을 투자해서 들어간다. 전세금 3억 안고 전세 3억을 받아서 예금을 하건 뭘 하건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돌려줘야 될 돈 2억을 대출을 내는 순간 이것은 DSR 이미 여기에도 이미 올해 1월달부터 시행되었던 2억 초과하는 부분부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게 걸리는 거죠. DSR
DSR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야 이거 올해 7월 달부터는 절묘하게 시점이 맞아 떨어지죠. 혹시라도 규제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야 갭 투자를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전세 끼고 뭐 했지만 일단 1억이라는 대출에 대해서 내가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당장에 내 돈이 수중에서 쭉쭉쭉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싶어요. 야 이거 신용대출도 한도 폐지, 규제 폐지, 연소득이 이내이던 것이 연소득 최대 2배 이상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는 사람이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1억 대출, 신용대출 1억 받으면은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다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 나간다든지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다든지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 방식을 통해서 거의 갚아 나갈 텐데 야 신용대출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아해가지고 덥석 받았는데 웬걸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시스템? 요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요 규정상 7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정상은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 네, 40% 제한도 걸리고요. 그 다음 DSR 40% 규제 확대 1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전 갭 투자, 매매가 전세가를 이용한 갭 투자. 웬만하면 요 DSR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요. 이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준비는 하실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아까 제 영상 제일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250만 개를 공급을 하려고 한다. 야, 대구엔 진짜 이거 250만 개 그러면요. 보통 대구는 전체 규모에서 2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12.5만 개? 그동안 지금 12.5만 개를 한 5년 동안 12.5만 개를 또 공급을 한다고? 기존에 이거 공사판 버려놓은 건데도 계약금 받았는데도 어디는 재개발하는 곳 엎어졌니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곤 하는데 1년에 안 해도 한 2만 개씩은 더 추가로 공급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근데 웬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건설사들이 섣불리 나서지 않아요. 부산에도 이 간혹 뉴스 같은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시행사 쪽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이 조합 측에서는 또 상당한 또 욕심을 부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고 서로 맞죠? 자기들도 적정 마진이 확보되어야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할 텐데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2차례, 3차례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 그런 게 뉴스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대구 이 시장 상황에서 야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오늘 어딘가요? CG 지난번에 CG 삼정 7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가격 자체가 이게 8.5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거의 10% 가까운 할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아무튼 더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규제가 풀려야지 그나마 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걸 밀어붙이기 위한 나머지는 어떤 것들 어떤 짓인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남기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도 괜찮고요. 아마 방송 시청하시면서 휴대폰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타이핑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채팅창에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요거 마지막으로 요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했던 게요. 요것도 전부 다 지금 뭔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DSR은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금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나의 대출 한도는 쪼그라든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나의 대출 한도는 쪼그라든다. 25년 입주 물량은 아시는지요? 25년 입주 물량 아직까지 다 정확하게 다 집계들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올해 분양했는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길면 2년 반. 주상복합은 한 3년에서 3년 반, 거의 한 3년 반 가까이 거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분양했는 것들은 거의 뭐 25년 쪽에 입주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분양 한 만 가구 정도 했나요? 그거하고 작년 21년도에 21년 하반기쯤에 주상복합을 혹시라도 분양을 했는 것들이 있다면 걔들도 25년 물량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직 25년까지는 별로 집계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24년도에 24년도도 거의 한 2만 가구 되더라고요. 그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더라고요. 나상고객님, 작년까지 엄청난 규제 때려도 시장은 콧방귀 끼더니 금리 문제가 제일 크네요. 네, 금리 문제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을 텐데, 지금 계속 들리는 뭐 뉴스들 저도 자꾸 접하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계속 많이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금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콧방귀 끼던 사람들 지금 가장 크게 걸리는 게 금리가 가장 크게 걸립니다. 왜? 당장 대출 받을 때 이 DSR이 적용받는다는 것이 이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요. 7월 금리 인상 얼마 정도 올릴까요? 방송에서 저도 몇 번 계속 언급은 드리는데 0.5% 올려도 부족한 지경이다. 정말 0.5% 올려도 부족한 지경이다. 한 0.75% 올려줘야지. 야, 미국이 혹시라도 정말 이 자이언트 스텝을 7월 달에 또 밟게 된다면 맞죠? 뭔가 대응이 될 텐데. 야, 근데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좀 7월 말에 미국이 먼저 하고 우리가 한 좀 유연성 있게 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막 눈치 보고 막 재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아마 뭐 저 건설 경기 부양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금리 역전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가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뭐 외화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뭐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당장 우리한테 시급한 건 이 금리가 왜 금리 때문에 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님, 연말 청약할 때 중도금 대출 금리도 엄청 인상될까요? 연말 청약할 때 중도금 대출 금리도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무이자도 나오지 않을까요? 무이자도 아마 사람들 유인하려면은 집값을 깎아줄까? 아니면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할까 하면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 중도금 대출도 항상 건설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 청약률의 경쟁률에 따라서 경쟁률이 별로 안 높은 시기에는 중도금 무이자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쟤네들도 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해주기에는 금융 비용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뭔가 또 뭐 더 끼워주겠죠. 확장기 무료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더 준다든지 그런 식의 유인책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쨌든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실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님, 25년 입주 물량 확정된 게 15,000세대 정도입니다. 올해 한 10,000개 정도 지금 분양을 했고 2021년 하반기쯤에 했던 것까지 하면은 벌써 많네요. 벌써 적정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저기에서 아까 내년에 3만 개 입주 이렇게 하면은 요즘 보통 이렇게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보면은 거기서 꼽살이 끼어가지고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요. 연간 제가 기억하기로 연간 한 3-4천 그 이상은 최근 한 5년 동안 한 3-4천 개 정도는 아마 오피스텔 공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 숫자가 정말 무시 못하는 게 그 중에 상당수가 대구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거의 상당수가 주거 용도로 거의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멸실 물량과 오피스텔 공급 물량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다. 저 공급되는 물량에서 보통 멸실되는 숫자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오피스텔도 공급이 있었다. 네, 그 부분. 군침이 싹 돌다 말았노님, 아파트 2억 시대
오는가 드디어 뭐 얼마나 빠질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0일 날 조정 지역 풀리면 부동산은 어느 방향으로 일단 거래량으로 좀 김영수님 거래량을 일단 좀 얼마나 변동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뭐 외신들이 얼마나 들어온다 외신들이 정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매매 전세와 이 갭 차이가 보통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가격이 계속해서 떠주려면 또 누군가가 계속 대출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금리도 걸리고 DSR이 걸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 뭐 처분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지니까 뭐 나름의 이점은 있어가지고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 호가 아까 층들 보셨잖아요. 그 호가층이 지금은 그 초록색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이 호가 덩어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다시 이게 범위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초록색 선이, 초록색 덩어리, 호가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늘어져 있던 것이 다시 이렇게 좀 짜부라들면서, 사람들이 막상 접근하려면 쉽지 않다. 기존에는, 내가 살려고 봤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 한 2억 정도 갭이었다. 매매가 5억이고 전세가 3억이고 2억 정도 갭이었는데 갑자기 이 호가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매가가 다시 6억으로 바뀐다. 그럼 이 두 개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는 거의 3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고 전세가가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걸 제가 여기서 이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요 파란색 덩어리, 요 시뮬레이션 했던 거, 그 연말이 되면 10,000건이 넘어가는 이 덩어리, 요 빨간색 선 요거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게 요게 23년 선이에요. 23년 선. 이 부분을 봤을 때 갭 차이가 2억인 줄 알고 이 공격하려고 했는데 갭 차이가 3억으로 벌어져요. 이 3억이라는 돈이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3억을 내가 만약에 뭐 현찰로 들고 뭐 달라든다. 뭐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을 낸다든지 상당 부분 뭐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 3억 정도 되는 돈을 부채를 대출을 일으킨다. 이 연봉 이 몇 억 되는 사람이 연봉 몇 억이 아니고 연봉 몇 천만 원 되는 사람 뭐 DSR로 나중에 계산 제가 또 한번 돌려볼 텐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소한 인생 올 연말 10% 이야기 있을 겁니다. 뭐 금리 말씀하시는 모양이에요. 뭐 상당 부분 뭐 상당 부분은 뭐 다중 채무자들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네, 뭐 중금리, 뭐 고금리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일 것 같고 어쨌든 금리 시장 상황 뭐 미국에서 그렇게 급하게 올린다고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역전을 허용할 것 같고 제가 한 뭐 4%, 뭐 5% 금리 뭐 5% 지금 이미 4%니까요. 뭐 나는 뭐 3%에 받았니 뭐 이렇게 뭐 싸게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이 비싸게 받은 사람들하고 지금 기존 대출 받은 사람들의 평균이 3%예요. 금리 지금 3% 2.7%까지 2.6%까지 내려왔던 게 기존 대출자들 이자 납부하는 게 3%예요. 그럼 누군가가 한 뭐 2.8%의 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받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받고 빌려야 된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접근이 그렇게 쉽지만은 용이하지만 않겠다. 근데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규제를 해제해주면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 그 지속성의 효과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시장은 얼마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막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끝나고 약간 뭐 디플레이션 비슷한 일본이 겪었던 사례가 그러하잖아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그 뒤에 따라온 것이 엄청난 버블의 붕괴와 함께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게 일본의 사례잖아요. 요런 시점에 이제 규제 해제를 때려주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항상 저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절대적인 의견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 네, 정말 더워요. 정말. 무더위가 장난이 아닌 게 정말 40도 이상 넘어갈 것 같은 날들이 왠지 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상고객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은 어떻게 예상은, 나상고객님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딴 데서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할 때 그런 거 관심 있게 보곤 하는데, 야, 이거 뭐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지 않나요? 지금 뭐 보는 분위기는 그런데 끝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님 가격 변화 크게 없을 거라 예상하니 규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야, 일단 분위기 좀 살려놓고, 다시 또, 미분양 해소시키고, 또 다시 공급을 늘리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가격 변화, 일어난다고 해도, 몇 퍼센트씩, 몇 퍼센트 상승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곱하기 5로 해가지고, 주간 실거래 지수 5%에다가 한 5를 곱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건데요. 1% 오르면, 실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때는 5% 오르고, 뭐, 요런 정도 느낌? 근데, 뭐, 규제지역 해제하고 단기간에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한 3, 4% 오른다. 그럼 우리 피부로 체감할 때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 정도 오른 것처럼, 요렇게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만큼 올라도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도 시원찮아요. 이거,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도 없어요. 정말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럴 때 되면 6% 이상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요거에 1.4배인가요? 1.3배인가요? 집값이 거의 8%로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한 30%는 다시 올라줘야지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구 풀리고 나면 다른 데 난리 날 겁니다, 진짜. 국토부 진짜 저는 업무 마비된다고 봅니다. 예, 주정심도 지금은 그 전에 분명히 바뀌었어요. 이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6개월마다 해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자 당장에 올해 지금 대구 만약 일부 지역들 풀어줬다. 그러면 그 옆에 동네들 난리 납니다. 다른 지역도 난리 납니다. 부산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찍었던 게 지난주에 마이너스 찍었어요. 계속 상승 유지, 아주 미약하나마 상승을 유지하거나 보합을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01. 부산이 상태가 이렇거든요. 근데 부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 물가 상승률 대비 터무니없이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응단님. 청약할 때도 금리 오른다는 말이 있어서요. 걱정되어서요. 네, 그 금리는 뭐 계속 오르죠, 지금. 당장,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금리 부분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내가 현실로 딱 입주와 맞닥뜨렸을 때 그때의 금리가 나의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다. 나의 대출 한도를. 뭐 지금 아까 여기 제가 아까 이 부분도 보여드렸던가요? 아, 네, 여기 보여드렸었네요. 지금 여기는 뭐 지역 주택 소득 상관없이 LTV 80%까지 응답님께서 첫 번째 주택 구매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규제지역 해제되고 70%에서 80%까지 LTV는 통과가 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LTV는 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DSR에서 이 규모가 대출 규모가 좀 제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이거를 대출 제한받으면 안 되니까 40년으로 해주니 50년으로 해주니 일단 또 집을 더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소기의 목적 25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첫 번째 주택이시구나. 그러면 뭐 이 정부 하에서는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청약 가셔서 언제 입주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주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분양권 가끔 떨이로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한 1, 2천만 원 남기고 거의 뭐 프리미엄 없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도 보면은 처음에 자기 자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들 지금 입주한 아파트 뭐 2019년 20년 이럴 때 청약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5천만 원 있으면 된다. 이 5천만 원도 야 지금 그거 5천만 원 신용대출 받아서 일단 집어넣어. 그랬는데 이거 당장 입주할 때 시점 되니까 해결 안 되는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호선님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몇 년 전 상투에 연끌해서 집을 사서 떨어지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네.
연끌하시던 분이 정말 힘든데,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티고는 싶은데, 그 삶이 좀 많이 궁핍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풀어라, 대출 풀어라. 그 제일 다급한, 절박한 사람들, 절박한 상황으로 몰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는 그나마 좀 양반이고, 정말 이 수도권이나 이렇게 지가 엄청난 상승했었던 지역들은 정말 풀어라고 아우성일 것 같아요. 대구도 이렇게 약간, 아까 어디야, 제일 영상 초반 부분에요. 초반 부분에 아이파크라든지 이 편한 세상 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고점에 잡은 사람들, 엄청난 고점에 잡은 사람들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파크도 보시면은 그 전에 5억 초반 뭐 지금 근래 5억 초반까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5억 3천 미만 거래가 거의 대다수예요. 손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투기성으로 뭐 갭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뼈아픈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한마디씩만 해도 아마 지금 대구 뭐 부동산 관련 카페들 글수가 굉장히 저조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아마 거의 게시판을 도배할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루스카이님, 투기꾼들이 아파트 가격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계속 오르는데 확정된 상태에서 대출로 사는 것은 비추입니다. 금리 계속 오르는데 확정된 상태에서 대출로 사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규제가 해제가 되고 얼마나 해제가 될지 뭐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입장이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전세 물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고 금리까지 똑같이 고려해보고 대출까지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거든요. 대출 없이 응답님 말씀처럼 대출 없이 사는 사람도 드물죠. 네.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절반 정도가 대출을 받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받는다고 그 정도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나 이런 부분들이 잘 메꿔지고 집값이 잘 올랐을 때 근데 거의 뭐 분양가 수준에서 조금 정도 오른 상태로 아파트가 거래가 된다면 아마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요거 2022년, 2023년 요거 시뮬레이션 해드린 자료. 자, 요게 요렇게 가면 연말이 되면 정말 올해 말에는 10,000건, 내년 말에는 전세 물량 20,000건, 지금 전세 물량 8,500건도 8,600건 정도 되는 것도 소화를 못해서 이거 지금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막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이러면은 걷어들일 수 있어요. 안 팔아. 더 올려서 팔래. 아니면 안 팔아 하면서 매물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전세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다고 나 전세 안 나. 그럼 그 집은 뭐 한다는 말이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코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